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미국 대선이 유수 언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무려 300명이 넘었습니다. 득표수는 트럼프 약 7,500만 표, 해리스 약 7,200만 표로 약 30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득표수로도 이기는 건 근래 들어서는 아주 보기 힘든 일입니다. 최근 20년 공화당이 이긴 선거를 보면 득표수로는 민주당한테 지는 대신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당선되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0년에 조지 W. 부시도 엘 고어한테 득표수로는 졌었고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길 때도 300만 표 정도가 더 적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 역시 모두 공화당이 우세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소한 다음 중간 선거까지 2년, 그때도 또 이기면 임기 내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각종 문화 컨텐츠들의 껍질을 쓰고 벌람하던 PC주의, LGBTQ, 불법 이민 등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참다 못한 미국 시민들이 민주당의 철퇴를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지 않아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추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트럼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승리 요인은 지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국 사회는 필연적으로 지난 4년간은 다른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겠죠. 더불어 미국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정책이 주로 한국과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의 핵심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역시 미국의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작년 대 미국 경상수지는 912억 달러 흑자, 상품 수지만 보면 821억 달러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한국에게 최다 경상수지 흑자를 안겨준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안미 경중을 외쳤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역 협상, FTA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미국이 손해보는 현재의 무역 구도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은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큰 흑자이지만 대중국 경상수지는 310억 달러 적자이며 상품 수지만 보면 무려 336억 달러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물건 잘 사주는 좋은 왕서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왕서방의 중요한 고객님이 된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의 무역 구조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일본에서 소부장을 수입, 한국에서 중간재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마무리 가공 후 전 세계로 수출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의 수출 역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 한국이 수출하던 중간재는 물론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완제품의 수출까지 급감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2차 전지에 쓰이는 각종 희토류, 원재료, 각종 저가 공산품의 수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대중무역 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곡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대일 적자가 지속되어 큰 문제였는데 이미 대중 적자는 일본은 훨씬 크게 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각종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경쟁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하고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하고 원소가 관도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중소 군벌이 조조하고는 군사협력, 원소하고는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하면 조조와 원소한테 모두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실천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경쟁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은 특히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있기에 어설프게 중국 빅테크 기술 기업들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가는 아예 공급망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에 판매한 게 아니라 다른 중국 회사에 팔았는데 그 회사가 우리도 모르게 화웨이에 넘긴 것 같다 등의 변명이 한두 번은 통할 수 있겠지만 계속 미국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10%라는 관세는 제품 혁신, 물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흡수할 만하지만 중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일반 제품은 최대 60%이며 전기차는 이미 100%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관세를 150에서 200%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는 서구에서 완전히 밀렸던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기차를 발판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실제 현재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은 일본이나 독일이 아닌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실적은 대부분 밀어내기식 과잉 생산에 의존한 전기차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117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소비가 둔화되었다고 우려가 많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중국에서는 무려 74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며 동년비 33.6% 성장했는데 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63.2%입니다. 반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223만 3천 대, 북미 지역 판매는 131만 9천 대에 불과합니다. 기업별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BYD가 동년 대비 31.2% 늘어난 261만 5천 대로 1위이며 이 중 순수 전기차는 114만 2천 대,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129만 6천 대를 판매해서 BYD에 이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수년 내 판매량에서는 테슬라가 도저히 BYD를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기술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는 중국 전기차이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경험이 축적되고 그만큼 연구개발에 유리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 전기차의 위협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트럼프는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은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서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율의 관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중국의 BYD가 아무리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1,000만 원대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도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관세가 더해져서 2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또 판매상 이익, 재고 관리, 손실 처리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은 적어도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쌓는 동안 테슬라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가격이 2만 5천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저가형 모델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를 완전히 밀어내겠다는 거죠. 반면 유럽연합은 중국 각 브랜드별로 세분화된 관세를 부과합니다.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는 17.8%,
BYD는 27%, 지리 자동차는 28.8%, 상하이 자동차는 45.3%인데 이 정도 관세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유럽도 어차피 전기차 관련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처럼 화끈하게 했어야 하는데 워낙 독일 경제가 대중국 수출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조차 만들어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의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절반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BYD의 1,000만원대 가격의 전기차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은 없죠. 2차 전지 효율이나 주행거리 등으로 차별화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중국 전기차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한국 전기차 산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국산 브랜드를 이용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관련 중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린다고 할 때 중국이 뚜렷하게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는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중국도 맞불을 놨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지도층은 큰 판단 착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판단들이죠. 첫째, 동남아, 인도, 멕시코는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조업을 포기할 것이다. 셋째,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는 건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죠. 외국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등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IMF 기준 2023년 미국인 인당 평균 소득은 연봉 1억 원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좀 올린다고 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것이죠. 일단 경제 규모 면에서도 미국 약 25조 달러, 중국 약 18조 달러로 차이가 큽니다. 경제 체급부터가 중국에게 불리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엔비디아의 AI 칩 등 중요한 제품들은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기술 상품들인데 기술 제재로 인해 제대로 수입할 수가 없는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경공업 제품, 혹은 금속, 원자재 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중국의 수출입을 보면 하이테크 관련 제품들은 재작년과 비교해서 수입은 5.2%, 수출은 5.8%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관계가 더 크게 충돌하게 되면 미국은 어렵지 않게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수입선을 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테크 제품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수출해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중국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내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제조업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트럼프 굿즈 만드는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의 승리를 가장 기뻐할 기업가는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민주당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죠. 머스크도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 머스크의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름도 자비어 마스크에서 비비아 제나 윌슨으로 바꾼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방향에 실망했다는 거죠. 실제로 머스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아들은 깨시민 바이러스가 죽였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윌슨이 16세 때 내가 속아서 전환 수술을 승인해 아들을 잃고 이를 계기로 좌파 사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으며 약간 진전을 잃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비비안은 SNS도 X가 아닌 메타에서 출시한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나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부녀 관계를 끊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스크가 어떤 마음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는지를 100% 알 수는 없죠. 다만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번 선거 정당별 후원금 지원 비율을 보면 대부분 해리스에 편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만 소위 말하는 트럼프에게 몰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머스크는 감옥에 보내고 머스크의 회사들은 여러 개로 쪼개졌을 만한 행동입니다. 머스크는 진짜 목숨 걸고 베팅한 거죠. 물론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어느 나라나 기존 규제들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적인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이끌고 있죠.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봇, 스페이스 X 등의 사업은 기술 개발도 어렵겠지만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규제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되었으니 과거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공무원들은 많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머스크는 이제 적어도 4년 동안은 자신의 계획을 공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테슬라의 시총 역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들은 이제 모두 트럼프 시대에 힘들게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혹은 축소입니다. 바이든 정권 때 한국의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기업들은 이 법을 통해 세액공제, 보조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현지에 조 단위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법안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치과, 과학법도 같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속받았던 지원을 변화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개인소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서는 세수가 더 필요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동맹들과 함께 든든한 공급망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당근을 제시해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게 만들었다면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서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몽둥이를 드는 겁니다. 수익 관세를 올리면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외국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의 공장을 지을 텐데 뭐하러 미국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보조금을 주냐는 거죠. 제가 트럼프의 몽둥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방법을 우리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사실 관세를 좀 내더라도 공장을 한국에 짓는 게 국가 경제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바이든이 사람은 좋아 보이고 동맹끼리 첨단 산업 공급망을 만들어서 중국을 몰아낸다는 전략은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강요했죠. 근 30-40년 내 대한민국의 가장 나쁜 미국 대통령을 꼽으라면 저는 고민 없이 바이든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수백조 원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 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었더라면 일자리가 못해도 몇만 개는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비트코인이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떠오르는 탓에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는 합니다. 외화가 빠져나가니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두 트럼프의 기환으로 인한 나비 효과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관세를 더 내는 게 공장을 미국에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흥미로운 건 인텔 역시 트럼프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으면 손해가 크기는 하지만 회사의 존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만약 못 받게 된다면 정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PC의 CPU를 설계하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전통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갔습니다. 인텔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죠. IBM하고 HP도 같이 빠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분사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에게 권고해서 일종 파운드리 수량을 인텔에게 맡기게 한다는 추측도 있기는 한데 이미 인텔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전임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인데 아무리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너무 손쉽게 없던 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걱정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입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한국은 부자나라, 머니머신이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받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집권이 이긴 2019년 당시에도 연간 50억 달러를 부담하라는 무례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에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번 달 초 2026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약 1.5조 원, 그리고 2030년까지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30%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9배를 올려달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번 협정은 2028년 트럼프 퇴임 후인 2030년까지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이라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한국의 분담액을 올려서 자신의 정치적인 치적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은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분담하기로 한 1조 5천억 원도 너무 많다며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와닿는 게 없어서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주한미군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철수해보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도 될 것 같다. 일부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바라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본격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300조 원입니다. 18년 동안 300조 원. 하지만 매년 약 17조 원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는 합계 출산율 0.6명대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매년 17조 원이나 성과 없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현재 생존을 위해서 쓰는 1조 5천억 원을 왜 아깝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앞으로 미국과 어려운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공동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동맹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나토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는 세계의 도둑질이라며 3%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에서 방위비 지출이 3%가 넘는 건 미국, 폴란드, 그리스입니다. 트럼프는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국방비를 아껴서 자국의 복지나 경제 개발 등에 사용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주요 국가들의 GDP에서 국방 예산 비중을 보면 독일 2.5%, 영국 2.3%, 프랑스 2.1%, 이탈리아 1.6%입니다. 따라서 3%가 넘으려면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독일은 630억 달러, 영국은 210억 달러,
프랑스는 250억 달러, 이탈리아는 3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 늘어난 국방 예상만큼 미국은 자국 무기를 구매하라고 반강요를 하겠죠. 반면 한국의 국방 예산은 올해 기준 약 59조 원이며 GDP의 2.8% 정도로 이미 3%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도 국방 예산의 일부로 본다면 14조 원을 부담했을 때 GDP 기준 3%를 넘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한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징검다리 집권한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